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KBTV 영화당 김준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약간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두 편의 영화를 하나의 주제 안에 모여서 이렇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제- 때는 또 세 편을 네, 하게 그렇게 하기도 됐었죠.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반지지만. 또 가끔씩 이 영화만큼은 정말 저희가 도저히 줄일 수가 없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다는 영화들은 저희가 또 한 편만을 다루기도 했었어요. 네, 제가 또 강력반이잖아요. 강력하게 추천해주는 그런 반이기 때문에 네. 강력반을 다룬 영화. 네, 지금 또 중의법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인정사정 볼 것 없다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구어체 제목이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걸 영화 제목으로 쓴다고? 인정사정은 볼 것 없다라는 제목을 이런 식으로 약간 새로웠던 기억도 납니다. 이게 원래 가제에서는 형사수첩이었거든요. 재밌다. 그렇게 생각하면 뭘 재미없다. 확 차이가 나는 네. 느낌이 분명히 있죠. 사실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 재밌게 본 영화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정말 한국 영화를 보면서 와, 영화가 이렇게도 재밌어도 되나? 이 영화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 몇 편 없거든요.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인정사정 볼 것 없다였다. 이제는 뭐 벌써 1999년도 영화니까 한국 영화의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네. 싶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면에서 네. 강력히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지던 어느 날 도심 한복판에서 잔인무도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강력반 베테랑 우 형사는 파트너 김 형사와 함께 수사를 시작하죠. 여기저기 탐문 수사를 벌이던 두 사람은 소식통인 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는데요.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어떻게 된 게 365일 내내 새해야? 놀랍게도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범인 장성민. 형님, 솜씨 여전하시네, 칼질하는 거. 돈은 많이 벌었어? 난 아무것도 몰라. 이름 말하지 마. 어떤 새끼야?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동물적 직감의 우 형사는 그가 남기고 간 라이터에 적힌 나이트클럽으로 향합니다. 제 작년에 형이 잡아놓았던 가물치 아니야? 그곳에서 우 형사가 마주친 건 마약 밀매상 가물치. 우 형사는 그를 통해 한 가지 단서를 얻는데요.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나 아니에요! 그럼 누구?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 놈이에요. 모르는 놈 누구? 예? 저 이름은 잘 몰라요. 짱구예요. 짱구. 확실해요. 그렇게 장성민의 부하 조직원 짱구와 영배를 차례로 체포하는 우 형사. 그는 마침내 주범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민의 연인인 김주연의 집에 급습. 기나긴 잠복을 감행하죠. 어느 날 마침내 장성민을 맞닥뜨리지만 간발의 차로 그를 놓치고 맙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던 그때 장성민이 한 열차에 탄다는 제보를 받은 강력반. 모든 형사가 영무원으로 위장하고 수색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촘촘한 포위망을 빠져나가 또다시 자취를 감추는 장성민. 냉혹한 살인마와의 끊임없는 추격 속에서 과연 우 형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앞선 시대 감성, 이명세 감독의 스타일리시한 세계, 한국 액션 영화 명작.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사실 이제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벌써 20세기 영화예요. 네. 1999년도에 나왔으니까 2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번에 다시 보게 됐는데 다시 봐도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한국 영화가 잃고 있는 뭔가가 있었다. 맞아요. 바로 이게 아니었나 정말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가 참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많은 것들을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작품이 물론 많습니다만 다양한 시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에 있어서 독창성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쉬운 영화이고 장르 영화이고 누가 봐도 재밌는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번에도 다시 느낀 건데 그야말로 한 장면도 그냥 만든 장면이 없고 관습적인 장면이 없고 네. 오로지 그 창작자의 독창성만으로 모든 장면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것 같은 굉장한 걸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기회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네. 보통 이제 이야기가 강하면 장면이 약간 기억이 나지 않고 네네.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이 영화는 이야기와 장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감독님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장면이 그냥 찍은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힘드셨겠다. 배우들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박종훈 씨랑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인 건 뭔가 하면 극 중에서 이제 우 형사가 가물치라고 불리우는 가물치. 권영훈 씨. 네네 네. 권영훈 씨를 쫓아가서 잡는 그 굉장히 유명한 부둣가의 추격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을 찍을 때 배우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롱테이크로 찍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배우들이 그 먼 길을 전력 질주해서 계속 찍고 밤새도록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찍다가 너무 지쳐서 박종훈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형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항상 결과는 왜 항상 가장 힘든 거를 선택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 많은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배우를 가장 힘들게 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 작품이죠. 네. 박준호 씨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밤새 찍었는데 선택은 첫 번째 테이크가 하더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난 뭐 한 거냐. 하지만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은 정말 길게 찍어서 형사라는 직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형사가 짧은 순간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 순간도 많지만 이렇게 달려서 누군가를 붙잡아야 할 때는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도 큰 어떤 관심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명세 감독이나 이제 박종훈 씨나 할리우드 진출이 그 당시에 뜨겁게 논의가 되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양들의 침묵의 조나단 듬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박종훈 씨를 픽업을 해서 그 다음에 찰리의 진실이라는 영화를 찍었었죠. 그렇죠. 근데 조나단 드미가 이 우영사 역을 맡았던 박종훈 씨를 만났을 때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말을 했대요. 보통 추격을 할 때는 쫓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고 쫓아간 사람이 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잡힐 듯 말 듯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요. 네. 한 사람만 보여주거나 네. 쫓기는 사람 보여줘서 거리를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전력을 다하고 있구나. 맞아요. 사력을 다하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네. 이 가물치를 낚아채는 순간에 그 화면이 느려지면서 굉장한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영화는 박종훈 씨의 영화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 보통 투값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에 와서는 박종훈 씨를 만약에 한 편으로 대변하라고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아닌가 네. 싶을 정도인데요. 뭐 철수와 미미의 정치 스케치도 좋아하지만 좋은 영화 굉장히 많죠. 전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 그때 이제- 기어다니셨잖아요. 네네. 네, 그랬죠. 네. 아,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저의 청춘을 또 자극했던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네.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했고 뜨거웠고 많이 따라해보고 싶기도 했고 많은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게 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박종훈 씨가 사실은 이제 시대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90년대에 박종훈이라는 따라 어떤 하나의 일종의 장르가 있다 싶지 않을 정도로 네. 박종훈 씨의 코믹 연기로 굉장히 대변되는 수많은 히트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우 자체가 10년 넘게 이런 영화들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확고하게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뛰어난 연기가 있고 이런 상황 끝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나왔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족 같은 게 순사고 그 중에서 형사고 그 중에서도 강력반이야. 이 영화 속에서의 박종훈 씨 연기를 보면 코미디 연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영화 전체에서 사실 90년대 박종훈 씨에게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최상의 형태로 영화 속에 얹혀져 있는 느낌이 있고요. 저한테는 약간 그 하이브리드 느낌인데요. 예를 들면 칠수와 만수 같은 리얼리즘 영화에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묵직한 연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잡고 목사질 한번 하려 했더니 정말 세상에 여건이 안 되는만 이거 어? 하루에 한편으로는 가벼운, 정말 가벼운 할렐루야 같은 가벼운 코미디 영화 됐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결합한 형태가 저는 인정상에 볼 거 없다 같아요. 왜냐하면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묵직하고 그 사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저도 박중훈 씨의 최고의 연기는 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다 보면 만든 사람이 자 박중훈 씨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요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시작하자마자 배우 얼굴이 나오지 않고 걸어가는 어떤 주인공인 우영사의 뒷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네. 심지어는 그 장면이 흑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흑백으로 박중훈 씨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박중훈 씨를 새로운 틀 속에 넣어서 보여준다는 것이고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카메라가 따라가면 카메라 옆으로 싹 돌아서 보면 바로 박중훈 씨란 말이에요. 걸어가는 모습도 거의 마치 무슨 고릴라 걷는 것 같잖아요. 몸을 굉장히 앞으로 구부정하게 걷는데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걷게 팔을 되는데 늘어뜨리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아마 이 인물을 말하는 이 영화 속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마련된 네. 그런 캐릭터를 연기해내는 방식으로서의 제스처였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한편의 서부 영화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시작할 때와 끝 장면이 둘 약간 서부 영화 같아요. 네. 후반부에는 1대1의 싸움이 서부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고 시작할 때 박중훈 씨가 들어오는 장면은 그 서부 영화에서 문을 탁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총을 딱 꺼내기 직전에 네,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렇죠. 넌 뭐야? 나? 서부서 강력반 연구 그러면서도 이제 박중훈 씨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코믹한 재미들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사실적인 연기를 선호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상대적으로 90년대 한국 영화 연기는 좀 더 양식적인 연기였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박중훈 씨가 본인을 뭐 나야 영구 뭐 이러면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장면이라거나 씩 웃는다거나 이런 장면들은 나야 연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스타일의 연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영화의 분위기하고 너무 잘 맞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상의 어떤 효과를 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뭐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겠지만 박중훈 씨가 없었다면 못 찍었을 것 같아요. 박중훈이라는 전무후무한 캐릭터가 터프한데 막 깡패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아이 같은 느낌. 아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요. 오빠. 동생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되게 큰둥하게 있다가 나와가지고 장갑 선물 받는 장면 있잖아요. 만나 모르겠다 오빠 스니커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주려고 산 건데 언제 볼지 몰라서 또. 야네 서방이나 줘 갖고 가. 받고 끼고 돌아설 때 딱 가는 그 장면에 저건 진짜 박중훈 씨만 할 수 있는 연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민망하니까 뛰어가잖아요. 그 연기 일종이었나요? 그게 또? 그럼요. 연기 일종이었죠. 네. 깨알 같은 디테일 보면 오빠는 농고를 나왔고 동생은 상고를 나왔잖아요. 그럼 동생이 입고 있는 옷에는 또 상고 옷이 찍혀져 있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잘하겠구나라는 것도 상상이 되는 측면이 있죠. 야 상세하다 진짜. 그런 설정까지 다 하고 다시 보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명언들, 유행 대사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뭐 제일 유명한 건 네,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뭐 이런 식의 용서는 목사가 하고 네. 형상을 잡는 거야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얘기와 함께 지금 막 연기하세요 몸을 네. 흔들면서. 네, 그 장면이 이제 대사도 너무 이제 인상적인 장면인데, 근데 그 장면에서 연기하는 것도 보면 그 대사 유명한 대사는 4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저씨처럼 욕잘하고 사람 잘 때리는 게 형사예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이 4개를 할 때마다 고개를 돌려요. 마지막에 형사 얘기할 때는 딱 쳐다보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란다 고지를 한 장면도 그렇고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잘 안 나, 이 씨X야. 나중에 판사가 물어보면 들었다 그래. 무조건. 이 씨X야. 사실상 명확한 연기 디렉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적인 연기를 위주로 하는 그런 영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기가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지니까.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배우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하고 굉장히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대사까지 실어나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네. 처음으로 이제 그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장성민이 앞에 앉아 있을 때 몰랐죠 그때는. 네, 몰랐죠. 와서 술집 주인 뭐라고 하니까 왜 이래 우리가 투값 쓴 줄 알아? 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자기 패러디라는. 자기 패러디죠. 아이고 왜 이래? 우리가 무슨 투캅 성사인 줄 아나? 근데 심지어 그 앞에 안성기 씨가 앉아 있거든요. 이명세 감독님 약간 장난 같은 장난이죠. 장면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반영적인 부분을 일부러 코믹한 요소를 넣기도 하지만 영화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반드시 22년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9년도 시점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도 있었고요. 새로운 느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가 향수에 짙어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영화에서 패러디를 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투캅스를 끌어오기도 하지만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이 엔딩 장면은 사실상 제3의 사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캐럴 리드의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엔딩 장면의 패러디예요. 오선웰 저 주인공을 맡았던. 그렇죠. 초반에 이 소매치기가 이 지갑을 끄집어내는 것을 손만 따서 보여주는데 그건 사실 로베르 브레송의 소매치기에서 그대로 나왔던 장면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면들을 인용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까는 부분들이 있고요. 영화 자체가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향수 어린 그런 공간 속에서 펼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명세 감독이 이 영화로 뭘 하고 싶었는지 네. 다양한 게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시를 쓰고 싶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적인 리듬과 이 한 컷 한 컷 넘어갈 때마다 독특한 감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시적인 저는 촬영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세 감독에 관한 수많은 찬사가 있고 이명세 감독에 관한 질긴 어떤 비판이 있어요. 네.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야기가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감정이 너무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어떤 장면은 그랬던 것도 어떤 영화들은 그랬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작가로서 사실은 작가 속에 담겨내는 어떤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어나르는 문체라는 것은 작가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문체를 영화적으로 번역한다면 물론 문체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지만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이명세의 스타일은 이명세의 핵심이면서 그 자체로 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명세 감독이 약간 젊은 시절에 네. 약간 언급했던 영화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항상 뭐 5명을 얘기했었죠.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화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크 타티, 페데리코 펠리니, 오스 야시로,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이 5명이에요. 네. 이 5명과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영화적인 게 무엇인가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세 감독은 계속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란 무엇일까? 영화가 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실험도 많이 하고 이야기 실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보통 영화라면 단점이 되는 그런 묘사도 있어요. 지금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장동건 씨가 연기하는 김영사가 우연히 가물치를 딱 마주치죠. 형 지금 지나친 사람이 형이 예전에 잡았던 그 가물치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제 작년에 형이 잡아놓았던 가물치 아니야? 뭐라고 우영사가 말을 하냐면 김성구 마약 매매 향정신성 의약품 발법 위반 정가 5번. 이러고 딱 다 읊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인위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보통 영화라면 굉장히 게으른 대사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그냥 최소한의 정보로 관객들에게 쫙 알려주고 나서 그 아낀 시간으로 영화는 딴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양식적이고도 인위적인 양식은 오히려 이야기를 다루는 최적의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제 얘기죠. 이어지는 장면, 김영사가 나이트클럽 안에 들어가서 가물치를 보는 장면 역시 가물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짧은 스틸로 짝짝 연결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유흥을 즐기고 있는가를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어지는 그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명세 감독이 참 묘하고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액션 장면을 찍으면 항상 연애 장면 같고 연애 영화를 찍으면 또 그것이 액션 장면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찍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화의 초과 명장면은 저는 옥상. 에? 그러세요? 동의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다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옥상 장면 아니에요? 옥상 장면도 너무 재밌죠. 뭐 명장면으로 가득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은 살인 장면 초반에 나오는 살인 장면. 할리데이가 나오는 그 장면인데
범죄 영화의 어떤 전형 같은 그런 살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알싸하고 뭔가 쓸쓸하고 몽글몽글하고 이상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는 건데 실제로 이 장면을 찍을 때 안성기 씨한테 그 이명세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오래 사귀었는데 오래된 연인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썼던 옛날 편지를 돌려다 주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의 심정으로 살인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극 중의 맥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실제로 무슨 두 사람 사이에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배우 자체가 그런 맥락으로 연기를 했고 영화 자체가 그런 맥락으로 모든 스타일을 동원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 끔찍한 살인 장면인데 너무나 서정적인 느낌이 들면서 이상하게 슬픈 감정 같은 것도 들어요. 네. 이게 바로 이런 바탕들이 깔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결국은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과 그 어떤 미학적인 목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타르코프스키의 표현을 든다면 시간을 봉인하는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영화는 시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예술이라고 만약에 본다고 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건 예를 들면 유치원생 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화의 리듬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기다리는 긴 잠복하는 아주 지루한 시간. 그러면서 막 폭발하는 어떤 액션과 범인을 체포하고 격투하는 시간. 이 두 가지가 계속 교대로 반복되는 게 이 영화의 사실상 전부예요.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영화가 묘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장면만 예를 든다면 최적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 은행잎들이 나뒹굴고 40계단에서 두 발로 콩콩콩 거리면서 유치원생이 뛰어내려요. 그걸 멀리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게 되면 위에서 부감샷으로 아이를 보여주는데 어느새 후두둑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떨어지는 비가 번개를 동반하니까 번개가 딱 치는 순간이 지나면 아이가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몇 가지의 컷의 연결로 어떤 긴 시간 그러면서 굉장히 신비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가 콩콩 뛰다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담아내는 일종의 하나의 마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또 하나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장면인데요. 잠복하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맞아요. 360도로 화면이 도는 장면이 있어요. 박종훈 씨가 하품을 시작하고 그 하품이 장동건 씨가 이어서 하는 그 장면이 정말 짧은 장면인데 그 느린 장면으로 시간이 얼마나 길게 흐르고 있으나 이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잠복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카메라 워크가 사실상 시계처럼 보여요. 네. 시계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다 보면 아 이건 진짜 시간을 다루는 영화의 마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영화는 때로는 너무 빨라서 정보량을 채 간파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네. 어떤 장면은 또 너무 느려서 시간이 참 맞아요, 느리게 맞아요. 흐르구나를 알 수 있는 장면이어서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리듬인 것 같습니다. 시이기도 하고 일종의 음악 같기도 해서 이 영화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시간을 겪고 이미지를 겪는 것이 더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명세 감독님도 자기 영화 세계에서 워낙 말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영화라는 예술은 결국 동중정의 예술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또 정중동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반대로 영화는 기본적으로 동이 중요하고 움직임이 중요하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서 무비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무브에서 나온 말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속에 있는 정을 다루는 예술이다라는 것이 이제 감독의 견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명의 감독을 예로 든 것도 영화를 그렇죠. 영화로 찍는 네. 사람들이라는 게 모션 픽처에 정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바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은 짱구와 옥상에서 벌이는 아, 그것도 너무 재밌죠. 재밌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림자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건 찰리 채플린이나 버스트 키튼을 대놓고 이제 그 약간 오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분명히 있고요. 무성영화적이죠. 그리고 대단한 액션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속에서 그림자만으로 그 두 사람의 형체와 액션을 보여주고 누가 누구를 때리고 이러는 걸 보여주는데 잔인하지도 않으면서 긴박하고 그러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느껴지는 전 그 액션 장면이야말로 그림자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옥상 장면을 보면 이제 싸움이 3개 정도로 구성된 걸로 기억하는데 짱구!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형사지 이 너 잡으러 왔어 이 처음에 싸울 때는 완전히 만화적이에요. 주먹을 이렇게 확 휘두르면 뒤로 쫙 밀려가면 씩 웃고 이런 식의 어떤 만화적인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엔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마치 탱고처럼 음악을 깔아가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명세 감독의 주특기죠. 형사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고 M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이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멀리서 보게 되면 사실은 두 사람이 가장 귀엽고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탱고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극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와, 이명세 감독의 이런 시각적인 혹은 이 시청각적인 아이디어는 얼마나 많은 걸까 감탄스럽죠. 그래서 이 형사들이 범인인 장성민을 찾기 위해서 거쳐가잖아요. 가물치, 짱구, 영배. 나 아니에요. 나 그냥 마약 조금 이렇게 심부름한 거밖에. 그 과정이 어쩌면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쫓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짱구 확실해요. 영화적 형식들을 다양하게 변주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범인들을 한 명씩 거쳐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번 다르게 하지만 인상적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장면을 보여준다는 게 감독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구나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감독은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데 정말로 이명세 감독을 묘사한다면 도술사 같아요. 무슨 마법사 같아서 비도 부리고 바람도 불고 오게 하고 구름도 부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눈도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영화 속에서 구사한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결국은 범인 한 명을 잡아내는 얘기인데 이것을 영화에서 보면 사실 형사가 극 중에서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그럼 범인은 몇 명인가? 범인도 6명이에요, 일당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박중훈을 중심에 둔 5명의 또 다른 형사가 있고 이쪽은 한 대 펴라. 어른들 앞이니까 돌아서 피고. 안성기를 중심에 둔 5명의 또 다른 어떤 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차 안에서 잠복하고 있는 장면이 양쪽 다 나오는데 보다 보면 이 가스 충전소 앞에 있을 때 형사들 잠복하고 있는 차 안 묘사하는 장면은 나 수배전담만. 사실상 초반에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범죄자들 장면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양측이 사실상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한쪽은 사력을 다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치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대칭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것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 형사가 김 형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일의 반복이 형사 일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명언인 것 같은 게 네. 형 들어갑시다. 아침 주에도 참석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쓸데없는 일 반복이 형사 일이야. 영화라는 게 그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 지루해 보이는 과정 그리고 한편의 영화를 만들 때 벌어지는 그 이미지들의 과정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 그만의 리듬이 생기고 새로운 영화가 창조되는 거야라는 창조론 같은 것을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명세 감독 영화가 다 그런데요. 무성 영화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데 만약에 사운드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외국인이 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막이 없는데 저는 다 이해할 것 같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워낙 간단한 데다가 그것 자체를 굉장히 시각화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대사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초반에 보면 이제 그 술집에 들어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너스레를 뜨는데 피살자 장주식의 신원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검경의 유흥가 그 너스레를 떠는 장면까지가 대략 앞에 한 10분 정도이고 대략 한 4장면 정도가 앞에 선행하거든요. 근데 앞에 4장면을 통틀어서 사실상 10분 사이에 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초반에 약간의 주고받는 박중훈 씨의 대사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에서 대사를 배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 형사와 이 장성민이 대결하는 1대1 대결도 재밌지만 마지막에 엔딩처럼 이 영화에서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는 건 여러 사람이 나왔을 때 그런 일종의 여러 사람의 각각의 피사체가 어떻게 아름다운 육체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멋지게 보이거든요. 네. 거기 있었지. 아닙니다. 그 형사계 안에서 취조를 하기 위해서 구타를 일삼는 5명의 행사의 어떤 동선들을 보여주는 장면. 진실의 방 네. 거의 진실의 방을 가까운 눈에 힘 빼! 처음에 이제 우 형사가 때리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때리다가 막 중구난방 때리다가 마지막에는 우 형사가 명패를 들고 찍으려고 점프하면서 끝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을 보면 그야말로 인간의 동작이 보여주는 동적인 아름다움 같은 게 그대로 집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좀 느꼈는데 네네.
시작할 때 액션 장면을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시면 네. 각각의 형사들이 각각 굉장한 액션들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네네. 그냥 대충 하는 스턴트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같은 장면들을 연출을 하고 여러 명이 나오지만 그 여러 명이 각각의 안무를 주어서 맞아요. 다들 각각의 몫을 할 수 있게 액션을 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거대한 춤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액션의 끝부분에서는 항상 그것을 일종의 회화처럼 그림처럼 바꿔서 정지화면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한 표현을 빌려온다면 시간을 봉인하는 거죠, 그 순간에. 초반에 보면 그 박종훈 씨가 의자를 집어당기면서 그래서 이러면서 외치면서 액션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흘리듯이 찍었단 말이에요, 분절시키듯이. 근데 그런 흘리듯이 분절시키듯이 찍힌 그 장면의 어떤 핵심적인 시각적인 느낌은 뭔가 하면 결국 우리는 액션을 보는 게 아니라 액션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네. 근데 흔적을 본다는 것은 이 영화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정서적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어떤 것들은 떠나가거나 사라져 가는데 그것이 남긴 흔적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아름다움의 핵심인데 그게 액션에서도 사실은 관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 장면 보면서 아, 이명세 감독님 정말 인문학적 액션 장인이다. 그래서로 저렇게 그래서. 과격하게 네. 아니 그래서라는 게 그냥 그 접속어일 뿐인데 이 그래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나중에 이동진 평론가님 영화 만드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저는 안 돼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 사이 맞아. 그래서처럼 짧아요. 그래서라는 단어로 액션을 시장하는 네, 정말 희귀한 맞아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를 사용할 때 좋은 연기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배우가 감정을 충분히 실어놔서 관객들을 이입시키게 만드는 연기를 좋은 연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의 배우들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훌륭한 연기 핵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몸을 어떻게 쓰는가예요. 네. 감정을 어떻게 실어나르는가가 아니라 이 속에서 배우들이 연기할 때 고개를 어떻게 돌리는지 몸을 어떻게 걷는지 이런 장면들 같은 것이 사실은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편집의 어떤 논리랑 그대로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중반부를 넘어서 장성민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경찰이 협조하게 된 장성민의 애인인 곡 중에 등장하는 이제 최지우 씨가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 혼자서 날씨도 춥고 비는 오고 이 위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후루룩 하고 떨어지니까 재밌는 어떤 아이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손을 이렇게 내밀죠. 그래서 물을 받는데 너무 추우니까 손이 시리잖아요. 그러니까 호하고 이렇게 손을 또 입기는 불어넣죠. 그 순간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그러니까 혹시 장성민이 왔나? 라고 싶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는 순간 카메라가 컷어웨이를 해서 건너편의 비닐하우스에서 일부러 구멍을 내고 잠복하고 있는 박종훈 씨를 보여주게 되는데 바깥을 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고개를 더 돌리면 옆에 총을 든 수많은 어떤 타격대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배우가 행동하는 것들이 사실상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그 콘티에서 지문이 그대로 떠오를 정도로 사실은 배우는 정확한 타이밍에서 정확한 방식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돌려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배우가 단순히 어떤 감정 연기만을 하는 것이 배우 연기가 아닌 것이죠. 네, 거대한 안무의 일종인 그렇게 거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일부고 촬영의 일부이고 편집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안성기님을 배우님을 워낙 제가 좋아하지만 안성기님의 그 최고의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다 이명세 감독님의 영화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남자는 개그맨. 괴로워, 남자는 개그맨 괴로워. 네. 이 영화. 근데 왜 그러냐면 안성기 씨를 몸을 이렇게 많이 쓰게 만드는 감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성기 씨가 기본적으로 얼굴에 주름도 많고 표정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무성 영화에 굉장히 어울린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세 감독이야말로 안성기 씨를 약간 무성 영화의 스타처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갔다가 고개를 딱 드는 장면. 그 장면에서 무성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안성기 씨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안성기 씨를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야말로 카메라와 배우와 감독과 이 모든 것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굴러가는 어떤 장인의 어떤 극단적인 면모, 네. 최상의 면모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 영화는 결국 장인에 관한 영화이고 그 장인이 영화 속에서는 형사일 뿐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겠죠. 제가 아까 무성 영화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네. 사실은 이 영화의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럼요. 사운드 정말 잘 네, 썼거든요. 너무 또 왜냐하면 잘 맞췄죠. 도마 소리, 칼 소리, 빗소리,
한 사람은 구두를 신고 뛰고 한 사람은 맨발로 뛰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소리가 누군가를 이제 죽이게 되는 총기 사고를 낸 김 형사가 시무룩하게 놀이터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데 돌아보면 눈뭉치가 김 형사의 등에 부딪힌 소리거든요. 그 소리 계속 나면서 그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영화는 무성 영화 같은 장면도 많지만 소리로 사라져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소리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감독의 정말 섬세한 사운드 메이킹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도 사실상 그 영화 속에서 맥락하고 달리 그냥 러브씬 같아요. 그렇죠, 러브씬. 네, 이 자체로 굉장히 짙은 러브씬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러브씬을 생각할 때도 느낌이 아싸하게 멀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인 거예요. 아까 제가 첫 장면에 해설한 것처럼.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탄광촌에서 두 사람이 대결을 하잖아요. 처음에 보면 이쪽은 가죽 그 검은색 옷을 재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범인은 약간 노란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탄광이고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뒹굴고 싸우다 보면 두 사람이 완전히 같이 보이고 세상과 두 인물이 하나가 되어서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장면까지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정말 세상에 저 두 사람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아니 사실 그것은 멜로 영화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감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아까 제가 첫 장면에서 살인 장면을 보고 이상한 어떤 서정적인 느낌을 받고 슬프거나 쓸쓸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럴까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또 하나 들 수 있는 건 이제 이명세 감독의 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에 공통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들, 특히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라져가는 것들, 쓰러져가는 공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퇴락한 느낌. 네. 영화의 공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옛날 공간처럼 보이는데 이게 99년도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초반에 그 주인공의 그 애인이 살고 있는 데가 송파구잖아요, 서울에. 송파구인데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낡은 아파트, 그 중에서도 적치물들이 아파트의 복도에 쌓여 있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사람이 마치 톰과 제리처럼 이렇게 추격전을 벌이는 그 달동네 같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거기서는 길이 하나로 곧게 안 보여요. 반드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일부러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었을 텐데 연탄재 같은 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연탄재라는 건 사실은 타다 남은 흔적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이 사람이 가장 찍고 싶어하는 것이 결국은 예를 들면 연기라든지 포말로 부서지는 무엇이라든지 눈, 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라는 건 지금 막 포말이 되어서 사라져서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담아낼 때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아슬한 느낌, 멀어져가는 시간의 감각에 대한 어떤 그리움의 몽글몽글함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형사 영화를 보고 처음에 살인범을 형사들이 잡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굉장히 짙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차 안에서 이제 엄청난 액션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직전에 안성기 씨는 숨어 있고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장동건 씨가 이제 영무원인 것처럼 지나가게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일까 해서 쳐다보면 승객 중에 한 명이 그 순간 놀라서 기침을 하게 되면 이 가루약이 퍽 하고 날리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액션들이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집에 초반에 들어가게 됐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손금 같은 걸 봐주잖아요. 최지우 씨가 안성기 씨를. 그럴 때 이제 밑에 있는 김이 쫙 올라온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사실상 아까 말한 것 같은 그런 향수 짙은 어떤 그런 포말로 흩어져가는 그런 감정들을 장면들마다 쫙 깔아놓는 거죠. 포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 포말 하나 받고 네. 포말 하나 추가. 이제 가물치를 붙잡아가지고 네. 왜 전화 안 와? 전화 오길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다가 계속 기다리다 전화 안 오니까 못 이긴 우 형사가 머리를 감으러 갑니다. 샴푸를 묻히고 나왔는데 저는 그 디테일 네. 평상시처럼 얘기해. 동그란 비누 거품 2개가 떠다닙니다. 와, 그 CG 디테일, 같아. 그 디테일 어쩔 거야. 터질 것 같은 이제 그 포말이야말로 어쩌면 또 다른 포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찾아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한동안 이제 이명세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할 때는 어디서 만두 찌기 위해서 손만 열어도 거리에 왜 그런 부식점들이 있잖아요. 네. 아 저건 이명세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명세 감독의 이 포말이나 이것 역시 일부러 일종의 내는 거죠. 신호죠, 일종의. 그럼요. 그 승객이 가루를 날리는 것도 자 지금부터 액션 시작이라는 어떤 신호 같은 걸 수 있죠. 그러니까 극 중에서 장동건 씨가 어떤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실수로 그 장면이 벌어질 때도 이발소잖아요. 네. 이발소도 옛날 이발소예요. 그 영화 개그맨 보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이발소가 너무 중요한 그런 장소이고 네. 그 이발소에는 항상 난로가 있고 그 난로에서 항상 양동이들 주전자가 있어서 꼭 김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요. 주전자가 정말 중요한 영화죠. 그럼요. 김주현의 집에서 네. 장성민 기다리고 있을 거기서도 때 그렇죠. 끓고 있는 주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나야. 장성민이지. 1시간 좀 후면 도착할 거야. 이따 봐. 뭔가 곧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주전자 소리로 하다가 끌려고 하는데 장성민이 나타나죠. 액션의 핵심은 주전자와 소리와 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또 형사들이 갑자기 혼비백산해서 각자 퍼지는 그런 장면의 동선들도 굉장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네. 이발소 역시 그런 네. 식의 긴장감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렇죠. 이발소에도 보면은 흰수건들이 쫙 걸려 있잖아요. 짱구하고 싸울 때도 옥상을 보다 보면 그 공간에 이렇게 두 가지 세 개의 천들이 걸려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간 속에 뭔가 항상 꽉 차 있는 느낌들 같은 게 있죠. 네. 네, 이 영화의 최고 장면은 진짜 고문입니다. 고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장성민의 살인 장면을 꼽고 싶고요. 사실 그 살인 장면이 몇 분쯤 될까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번에 다시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좋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송영창 씨가 죽게 되고 송영창 씨의 부하가 처음에는 어떻게 안성기 씨를 응징하려고 하는데 안성기 씨의 부하들이 자기를 해치우기 위해서 뛰어오르는 걸 보고 계단 위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가게 문을 열어서 가게 안으로 피신을 하려다가 뒤에서 얻어맞으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가게 안에서 시점이 찍혀져 있는데 그 가게 안에서 가게 주인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의 주인은 사실은 바깥에서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이 있기 전에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치원생 아이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 머물렀다 간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주변의 인물들 처리하는 방식들까지 사실 그 장면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또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전 다시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네. 장면에서 살해당하기 직전에 누구 한 명이 뛰어내려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일종의 리듬 같은 건데 바로 장성민이 와서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약간의 한 명이 와서 긴장감을 주고 그 리듬을 한번 준 다음에 똑같은 장면이 아니라 다른 장면으로 장성민이 와서 살해를 한다. 그런 식으로 그 리듬 설계 같은 게 저는 다시 봐도 좀 좋더라고요.